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갑신정변, 요것도 또 두 개로 쪼개볼까요? 갑신년에 있었던 정치적인 변란이다. 그래서 갑하면 생각나야 되는 숫자 뭐라 그랬죠? 맞아요. 바로 4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884년에 정치적인 변란이 있었는데 그걸 갑신정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갑신정변의 배경에는요,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갑신정변의 배경, 첫 번째 배경을 보면 이모군란이 끝난 뒤에 청나라의 간섭이 심화된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청나라의 간섭이 심화가 되면서 계하파가 분열합니다. 급진계하파가 온건계하파로 이렇게 분열이 되죠. 여러분한테 요것 또한 설명했었죠. 계하정책 때. 자, 분열이 되고 난 뒤에요. 고종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개화정책을 추진해서 우리의 힘을 좀 더 세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급진개화파와 손을 잡고서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때 근대적 기구들이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만든 근대적 기구, 기기창, 전환국, 방문국, 우정총국들이 등이 있습니다. 자, 기기창 같은 경우에는 근대 무기공장을 이야기하고요. 전환국은 화폐 제조를 하는 거, 그리고 방문국은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우정총국, 방문국은 신문사고요. 예, 신문 출판을 담당했고요. 우정총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체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근대식 우편제도를 활용해서 주소를 명확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고요. 개화 근대 기구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때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조선 정부에서 기기창, 전환국, 방문국 등을 1883년에 그리고 우정총국을 1884년에 만들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시기에 이제 청나라 간섭이 심화되면서 둘로 갈라졌잖아요. 박영효와 금옥균, 급진계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들은 각각 박영효 같은 경우에는 신식 군대를 만들자. 신식 군대를 더 만들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자. 그리고 김옥균은 일본의 차관이라고 하면요. 돈을 빌리는 걸 얘기하는데 일본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일본 정부가 좀 무리스럽다 해서 안 빌려주면서 차관 도입이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때 개화파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개화당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건개화파, 이에 반대해서 온건개화파는 우리가 친청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들은 이제 국가의 재정 중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당오전, 당시 쓰던 돈의 5배의 화폐 가치가 있는 당오전을 발행을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5만 원권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돈 중에 5만 원의 5배인 25만 원짜리 돈들을 막 뽑아내는 거죠. 이거 가지고 국가 재정이 많이 메꿔졌을까요? 잘 안 메꿔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오전을 발행해서 어쨌건 간에 온건개화파는 부족한 재정을 메꾸려고 했고 미국에 사신으로 다녀왔었던 앞에서 한번 봤죠? 사신으로 다녀왔던 1883년에 다녀온 이 보빙사로 다녀온 민영익이 미국만 들린 게 아니고 미국을 들렸다가 유럽까지 들리고 온 뒤에 원래는 급진개합하고 친했는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이모군란 때 막 왕비도 도망가시고 막 이랬기 때문에 우리 왕비도 지키고 궁궐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부를 보호한 상태에서 천천히 개화를 해보자 해서 김옥균, 박영효와는 갈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민영익이 김옥균, 박영효하고도 굉장히 친했다라는 거. 어쨌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 배경. 세 번째 배경. 이때 마침 프랑스하고 청나라가 베트남을 두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언제? 1884년부터 85년까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청나라 군대의 절반 정도가 철수를 하게 되고요. 일본국이 이때를 틈타서 청나라 절반이나 갔어?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곧 간대요. 어디로? 청나라의 프랑스 청부전쟁에 참여를 한대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급진개화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급진개화파에게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한 돈도 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김옥균과 박영효는요. 등등 뭐 홍영식, 서광범 등의 급진기아파는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우리를 도와주겠지라는 생각 아래 결국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럼 갑신정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정을 살펴보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통해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민가에 막 불을 질러가지고요, 혼란한 틈을 타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요, 혼란한 틈을 타서 민영익을 암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칼로 찌르고 하는데 민영익이 많이 칼을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요. 그 대신 이제 친청파의 고관들, 이 온건계파의 고관들, 높은 관리들은 많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급진계파가 왕과 왕비에게 막 와요. 왕과 왕비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으킨지 모르겠지만 일단 피하십시오. 그래서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창덕궁에서, 원래 개국 축하연 창덕궁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경우궁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경우궁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창덕궁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종로를 살펴보면 지금 종로, 경복궁이 여기 있어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여기 조그만한 궁궐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충분히 한 200~300명으로도 막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궁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규모의 장소예요. 여기가 경우궁인데 이곳으로 모시고 오는 거죠. 여기 창덕궁에서 이곳으로 모시고 와서 방어를 합니다. 당시 박영효가 이끌고 있었던 사관생도 50명과 우리나라 사관생도 50명과 일본군 200명이 포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싸면서 왕과 왕비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신정부를 조직하는 거죠. 신정부를 조직. 왜? 고관들이 살해당했잖아요. 정부 요원들을 다시 조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한 다음에 창덕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자신이 붙은 거죠. 신정부 조직했고 우리가 왕과 왕비 그러니까 모시고 있으니까 이 정변은 성공적으로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창덕궁으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와서 14개조 혁신정강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요. 이 내용은 너무 깊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나 내지는 참고서에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몇 개만 얘기하면요. 첫 번째, 대원군을 청나라로부터 모셔와라 라는 거예요. 일단은 친청파는 아니고 대원군은 더구나 개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청나라에 묶여있는, 속방구로 묶여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대원군을 청나라에서 모셔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인민평등하자,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자, 지조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토지에 딸린 조세, 세금을 내는 방법을 바꾸자, 그리고 호조 재정을 일원화하자. 당시 이제 국가의 재정은 호조가 담당하고 있었고, 궁에서도 담당하고 있었고, 여러 군데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하자, 하나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14개조 혁신정강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사료 볼 시간이 있으면 그 사료와 함께 여러분에게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14개조 혁신정강을 발표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청나라 군대가 돌아가지 않고 철수하지 않고 반 정도 있었던 군대가 치고 들어오는 거죠. 어디로? 창덕궁으로. 창덕궁 1,5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200명이 맞게는, 여기 플러스해서 250명이 맞게는 창덕궁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투가 얼마 벌어지지 않고 일본군이 조금 사상자, 피해자가 나오니까 일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50명 가지고 맞기에는 턱도 없었고요. 결국은 이때 이제 같이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홍영식이 죽게 되고요. 나머지 서광범, 박영효, 김옥균 등은 전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이걸 이제 3일 천하라고 얘기하는데요. 3일 만에 모든 개혁이 끝나게 돼요. 이게 갑신정변의 과정이에요. 그럼 결과와 한계, 의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한계를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준비가 되게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도와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금방 장악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준비도 부족했고 또 너무 일본 쪽에 의존적이었어요. 이 외세는, 여기에서 외세는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의존적이었다. 그리고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라는 거. 위에서부터의 개혁이라 민중,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하겠다라는 지지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 자기들만의 발표로 끝났고요. 네 번째 의의를 보면 모든 역사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의의라는 거예요. 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일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의의는 최초의 정치개혁, 그래도 정치를 뭔가 개혁하고 뭔가 변화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근대적 사회 정치 체제를 추구했다라는 거. 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회적인 부분은 여기 인민평등에서 볼 수 있고요. 정치 체제 추구는 호조 제정 일원화 같은 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왕실과 분리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면요. 결과 첫 번째는 한성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선이 이 정리되고 난 뒤에 청나라가 이렇게 청군이 개입해서 정리가 된 뒤에 조선이 일본에게 얘기해요. 니네가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거 아니냐. 책임져라. 그랬더니 일본이 반대로 야, 우리 니네 김옥균하고 박영일 도와줬더니 우리 피해도 받고 이때 당시에 요거 진압하면서 이제 일본 공사관도 좀 부셔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배상금 내라 막 이러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되게 어이가 없는데 일본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무력 시위를 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 한성조약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조약의 이름은 텐진조약, 천진이라고도 부르고요. 티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텐진조약, 청나라 일본이 서로 맺는 조약, 청국과 일본은 청일 양국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철수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조선에 군대가 파병될 때 청나라 군대든 일본 군대든 어느 나라 군대든지 간에 파병이 되면 통보하겠다라는 거.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상대국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올 때 일본에 파병한다고 통보를 해야 되고요.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 청나라에다가 파병한다고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뒤에 가서 배울 내용이지만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결국 일본이 그 경복궁을 장악하고 가부개혁을 실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세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동학농민운동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